자, 2장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직관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이론과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일단은 볼 거고, 그에 맞춰서 우리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기업의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것도 학자들의 이론이다 보니까 또 키워드 중심으로 항상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키워드랑 비교 대조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막 깊게 들어가서 막 이론, 막 논문 이런 거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경영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에 나오는 거 정도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하실 때 양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요 정도는 하자. 약간 요 정도의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범위 넓히시지 마시고 저희 책 가지고 하고, 만약에 뭐 다른 문제집을 푼다 그러면은 조금 뭐 우리 책에 좀 없는 부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기다 같이 넣으셔갖고 뭐 단거나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론이니까 이론, 그리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이거 잘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조직관리 이론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우리가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관료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보면 돼요.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 베버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이런 걸 제시를 했는데, 위아래 상하가 분명하고 공식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분권화되어 있고 이런 거에 특징 가진 거죠. 일단 군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군대. 어떤 사람의 뭐 인격적인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 지금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공식적인 통제, 그리고 분업, 그리고 명령 일어나, 명령 쫙쫙 이렇게 해. 그럼 저렇게 그러면은 뭐로 반항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거를 이제 효율적인 그런 조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스타트업이나 뭐 어떤 IT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이름도 부르고 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서로 대화도 하고 상하관계도 없고, 요즘 이렇게 조직이 많이 바뀌잖아요. IT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현대사회랑은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19세기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지금과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긴 하잖아요. 관료제적인 거. 어디나 뭐 군대도 그렇고 회사 어떤 좀 빡센 회사, 소위 말해서 그런 데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아예 현대사회가 찰떡처럼 맞는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조직, 그러니까 삼각형 조직, 상하관계가 있는 거를 이상적 조직이라고 받고, 배번은 이때 공식화는 말 그대로 문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 이상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정해진 업무를 기록하여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 맡더라도 매뉴얼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절차 1, 2, 3 있으면은 내가 하던, 옆에 사람이 하던, 우리 어머니가 하던, 간단하게 우리 아버지가 하던 1, 2, 3 그 순서대로만 하면은 누가 와도 대체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대체해도 불확실성이 없죠. 누구나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조직의 지속성.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직을 좀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로 본 거예요, 인간을. 부품으로 본 거고, 큰 틀에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에 대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분업돼 있으면은 단순하게 나눠져야 돼요. 이게 분업이 돼도 복잡하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단순화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어야지 누가 들어와도 대체 가능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랑 두 개랑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한과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상하관계가 있어야 돼요. 효율성 있게 이거 해? 하면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권한과 직무가 부여되고, 그리고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이 명령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근데 군대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공식적인 규칙과 규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 말고 기업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관리 감독을 용이하기 위해서 공식적이고 누구나 따라하는 규칙과 규제를 만드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규제, 어떤 원칙, 그리고 법규 같은 거, 그런 거를 딱딱딱 지켜갖고 좀 기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거. 좀 느낌이 다 이해가 되죠? 좀 딱딱하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독일에서 왔다 보니까 약간 독일스럽기도 하고, 옛날 전제주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이론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 수 있죠.
개인적인 인간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완전 기계적으로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따다다다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것저것 따다다닥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비인격적이고 유연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류 중심 공식적으로 막 문서 올리고 문서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그런 거와 더해서 이제 소외된다고 하죠.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나 인간인가? 부품인가? 나 기계인가? 이런 이제 고민도 들 수 있고 근처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사회 문제랑도 꽤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관료제가 찰떡처럼 많지는 않아도 그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조직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또 연관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 다녀보시면은 회사 안 다니시더라도 제가 한 것처럼 그냥 군대라는 그런 거 느낌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관리 기법 이건 이제 테일러가 만든 건데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거죠. 철광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현장을 가봤어요. 작업 현장을 갔는데 삽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삽질을 이렇게 했을 때 100g만 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30g 푸고 어떤 사람은 80g 푸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100g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일종의 발견을 해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과학적 관리 기법에 따라서 100g만 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g만 푸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태업 어떤 사람은 80 푸고 70 푸고 100보다 안 하는 그런 조직적인 태업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삽질 연구예요. 삽질 연구. 그래서 시간과 동작 연구가 이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연구 여기서 이제 표준 작업량이 100g은 아니었어요. 100g은 아니지만 논문에서 100g이라고 여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100g을 따랐을 때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그런데 성과급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아까 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 경영자에게 인센티브 그런 스톡 옵션을 주면은 우리가 목표가 일치하니까 둘 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삽질 연구를 해서 100g을 푸는 게 한 번 삽질에 효율적이라는 게 밝혀졌으면은 너가 계속 100g을 하면은 효율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나눠주겠다. 그래갖고 나눠주겠다. 그래서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를 달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삽질 연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작업 표준 작업량 이런 거, 그리고 시간 동량 연구, 그리고 이제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를 줄 수 있었다. 성과급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테일러리즘이라고 불러요. 테일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직관적이잖아요. 테일러가 테일러리즘이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알면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바로 이해는 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포드 시스템은 포드가 만든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우리 지금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그 포드가 만든 거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런 표준 작업량 이런 거에 대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발전시켜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회전 초밥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공장에서도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딱딱딱 바로 이 시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라인이 지나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단순화해서 표준화돼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이렇게 해서 3S라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가치예요. 지금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늘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익을 또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봉사기관으로 기업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S 단순화하고 분업화하고 전문화해서 표준화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고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걸 봉사기관으로 생각해서 막 엄청나게 이윤을 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 건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주고 고객에게 저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사회봉사기관으로서. 그래서 요거랑 좀 비슷해요. 요거는 고임금은 높은 임금이니까 똑같은 말이고 낮은 노무비랑 고객에게 저가격. 이거는 이제 사회봉사기관이라는 역할에서의 어떤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저가격으로 우리의 차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뿌렸다는 거를 보면 저가격인 거고 이거는 이제 낮은 노무비니까 이건 생산 측면에서 본 거니까 낮은 노무비면 낮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더 낙출서 효율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점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 또 바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키워드는 알아두시고 뭐 앞글자를 딸 필요는 없지만은 아까 봉사주의라는 키워드랑 연관해서 보면은 저가격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생산성이라는 키워드와 보면은 요거는 좀 이해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요 뒤에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 풀 때 항상 두 개 비교하면서 영향이 어떻게 돼 있고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